장터에서 제사 지내고 복 받은 효자. 아버지 제삿날이 가까워 오는데 제상을 차릴 수 없으니 어쩌면 좋소. 그러게 말이에요. 집에 돈 한 푼 없어 제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할 형편이 못 되니. 김선비는 아내와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면 아버지 제삿날이지요. 마음 같아서는 제상을 잘 차리고 싶은데 살림살이가 너무나 궁하였어요. 굶기를 밥 먹듯 하니 아무것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야단났네. 빚을 내서라도 제사거리를 장만해야겠는데 우리한테 빚을 내줄 사람은 없고 날짜는 다가오고. 김선비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지요. 마침내 제삿날이 되었어요. 김선비는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주란 죽은 조상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를 말합니다. 대개 밤나무로 만드는데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게 되어 있어요. 김선비는 입고 있는 도포의 통넓은 소매 속에 신주를 감추었지요. 그러고는 곧장 장터로 갔답니다. 오늘은 장날이랍니다. 닷새 만에 또 장이 섰지요.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몹시 붐볐어요. 김선비는 장 보는 사람들 틈에 끼어 생각하였어요. 장에는 이렇게 물건이 차고 넘치는데 나는 제삿거리를 마련하지 못하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김선비는 생선을 파는 곳으로 갔답니다. 바다에서 잡혀온 싱싱한 생선들이 있었어요. 김선비는 소매 속에 감춘 신주를 반쯤 드러내어 생선 쪽을 향하게 하였지요. 그러고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장터에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선비는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조기 앞으로 다가섰어요. 아버지, 조기 좀 드시죠. 참조기입니다. 이번엔 두어 발짝 옮겨 가자미 앞에 섰답니다. 아버지, 가자미입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생선이지요. 많이 드십시오. 가자미는 특히 겨울철에 맛이 좋답니다. 김선비는 명태, 고등어, 정어리 등을 쭉 훑었어요. 그러고는 과일 파는 곳으로 갔답니다. 김선비는 소매 속에 있는 신주를 반쯤 드러내어 과일 앞에 섰답니다. 아버지, 과일들이 싱싱하지요? 배, 사과, 밤, 대추, 마음껏 드세요. 과일 가게 앞에 잠시 머무른 뒤 이번에는 반찬 가게로 갔답니다. 여러 가지 나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김선비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아버지, 맛있는 나물입니다. 고사리 나물, 도라지 나물, 쑥주 나물, 취나물. 드시고 싶은 나물이 있으면 많이 드십시오. 김선비는 장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장터 어귀에서 다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시지요. 쌀밥과 고깃국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김선비는 집으로 갔답니다. 아내가 이웃집에서 구워온 양식과 고기로 쌀밥과 고깃국을 끓여 놓았어요. 그리하여 제상이 차려졌지요. 아버지, 생선과 과일 그리고 나물은 장에서 드셨으니 이제 쌀밥과 고깃국을 드시지요.
김선비는 정성을 다해 제사를 모셨습니다. 비록 밥과 국뿐인 제상이었지만 그 효성은 지극하였어요. 밤이 깊어지자 김선비는 잠을 청했답니다. 꿈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웠어요. 아버지는 미소 띤 얼굴로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오늘 참 고맙다. 어찌나 배불리 먹었는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시장 바닥에서 건성건성 모셨으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김선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의 처지를 내가 잘 아는데 무슨 소리냐. 다 네가 아비를 잘못 만나 가난을 물려받은 탓이지. 네가 고생하는 것을 보니 죽어서도 마음이 아프구나. 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기 바란다. 꽃 피고 새우는 봄이 돌아오면 앞산 자갈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큰 수확을 거둘 것이다. 아버지는 신신당부한 뒤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어요. 김선비는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꿈에서 뵌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였어요. 그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지요. 아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어쩜 저와 똑같은 꿈을 꾸셨어요? 저에게도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김선비는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김선비 내외는 꿈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앞산 자갈밭을 일구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못 쓰는 밭을 왜 죽어라고 일구는 거지? 참 별일이네.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나 보지. 그렇지 않고서야 일부러 헛고생을 하겠어. 김선비 내외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개의치 않고 열심히 밭을 갈아 채소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네 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 채소 좀 봐. 우리 마을에서 이 집 밭만 풍년이네, 풍년. 농사 짓는 기술이 보통 아닌데 글만 읽는 새님이 언제 농사를 배웠지? 김선비는 이제 집안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끼니거리가 없어 걱정하던 일은 옛일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은 농산물을 거두어 들였지요. 그러자 재산이 점점 불어났어요. 김선비 집에서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가 조상신을 잘 모셔서 복을 받은 사실을 알고 너나 없이 효도를 다 하였어요. 그리하여 그 마을은 효자 마을로 불려지게 되었답니다.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돈과 똥.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아낌없이 도와주었지요.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나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돈이 비처럼 마구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참 희한한 꿈이네. 꿈은 반대라던데
혹시 돈이 아니라 똥이 쏟아지는 게 아닐까? 잠에서 깬 농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나왔지요. 할아버지는 농부와는 달리 소문난 욕심쟁이였어요. 농부는 할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천장에서 돈이 마구 쏟아졌다니 예사로운 꿈은 아니군. 아무래도 큰 재물을 얻을 것 같아. 오늘은 온종일 저 사람의 뒤를 몰래 따라다녀 봐야겠다. 농부는 아침을 먹은 후 소를 몰고 밭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농부가 눈치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농부의 뒤를 따라갔지요. 농부는 소에 쟁기를 지어 밭을 갈기 시작하였어요. 할아버지는 나무 뒤에 숨어서 농부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쟁기의 날이 땅 속에 있는 무엇인가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돌부리에 걸렸나? 농부는 쟁기질을 멈추고 땅을 파보았지요. 그랬더니 땅 속에 항아리가 묻혀 있었어요. 항아리를 열어본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속에 돈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 항아리를 여기에 묻어두었지? 틀림없이 임자가 있는 돈일 것이야.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지. 꿈에서처럼 천장에서 돈이 쏟아진다면 또 모르겠지만. 농부는 항아리를 땅 속에 다시 묻어버렸어요. 한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바위 뒤에 숨어서 농부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땅 속에서 보물을 찾은 게 틀림없구먼. 그런데 땅 속에 도로 파묻는 걸 보니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보물을 가지고 갈 모양이군. 할아버지는 농부가 밭을 다 갈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자 할아버지는 밭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파내어 뚜껑을 열어보았지요. 아니, 이게 뭐야? 쇠똥, 개똥, 말똥, 온통 똥뿐이잖아.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몹쓸 친구로군. 내가 몰래 뒤따라온 걸 알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항아리에 똥을 넣어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자 할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할아버지는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항아리를 짊어지고 농부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 사다리를 타고 농부네 집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 친구가 자는 방이 여기쯤이겠지? 할아버지는 지붕에 구멍을 뚫고 항아리에 담긴 똥을 방 안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한편 농부는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워 있는데 벼랑간 천장에서 돈이 마구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놀란 농부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지요. 어젯밤 꿈이 맞았잖아. 천장에서 쏟아진 주인 없는 돈이니 이제 이 돈의 임자는 나야. 그렇게 해서 마음씨 착한 농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똥으로 보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친 것을 평생 동안 아쉬워하며 살았다고 한답니다. 도깨비와 약속을 한 사나이. 옛날 어느 마을에 건망증이 심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하루에 식사를 10번도 더 하였지요.
자신이 금방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20번쯤 다녀오고 세수도 10대번쯤 하였지요. 이렇듯 무엇이든 잘 잊어버려서 누가 말리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하루 종일 되풀이하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나이는 한밤중에 호숫가로 잉어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사나이는 낚싯대를 호수에 담그고 잉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1시간이 넘게 기다려도 잉어는커녕 피라미 한 마리 낚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이상하네. 다른 날 같으면 벌써 5-6마리는 잡았을 텐데. 사나이는 자리가 나빠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자리를 옮겨보기로 하였어요. 사나이가 주섬주섬 낚싯대를 챙기는데 등 뒤에서 저벅저벅하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나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사나이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등 뒤에서 도깨비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기 좀 잡았어. 아이고, 빈 바구니구먼. 도깨비는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말하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꽤 부드러웠지요. 사나이는 도깨비가 생각보다 무서워 보이지 않아 마음을 놓았습니다. 도깨비는 어둠에 쌓인 호수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요즘은 먹고 싶은 게 어찌나 많은지 모르겠어. 특히 메밀묵이 너무 먹고 싶단 말이야. 이러고는 사나이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보시오. 나한테 메밀묵을 좀 쑤어다 주겠소? 그러면 내가 잉어를 많이 잡게 해주겠소. 도깨비의 말을 듣고 사나이는 생각했습니다. 보통 때는 잘 잡히던 잉어가 왜 한 마리도 안 잡히나 했더니 도깨비의 장난이었군. 사나이는 도깨비가 몹시 괘씸했지만 한편으로는 도깨비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죽 메밀묵이 먹고 싶으면 그런 장난을 했을까? 까짓건 내가 부탁을 들어주지 뭐. 사나이는 도깨비에게 말하였어요. 내가 메밀묵을 쑤어드리지요. 하지만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잉어를 많이 잡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소. 도깨비는 내일 이맘때 호숫가에서 사나이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사라지자 갑자기 잉어가 낚이기 시작하였어요. 크고 탐스러운 잉어들이 마구 잡혀 올라왔습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사나이의 바구니는 잉어로 가득 찼습니다. 사나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고기를 낚아보기는 난생 처음이었지요. 이윽고 다음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망증이 심한 사나이는 도깨비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메밀묵도 쑤지 않았고 호숫가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깨비는 사나이와 약속한 시각에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호숫가에는 차가운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왔지요. 도깨비는 부들부들 떨며 2시간이 넘게 사나이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끝내 사나이가 나타나지 않자 도깨비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감히 도깨비를 속이다니. 어디 두고 보자. 사나이가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던 도깨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사나이에게 복수를 하기로 다짐하였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사나이가 잉어를 잡기 위해 다시 호숫가에 나왔습니다. 사나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물에 낚싯대를 들이왔어요. 오늘도 바구니가 터지도록 잉어를 잡아가야지. 사나이는 눈을 부릅뜨고 낚싯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물 위에 떠있던 낚싯지가 조금씩 움직였어요. 옳지, 잉어가 나타났구나. 어서 미끼를 물어라. 사나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낚싯대를 힘껏 쥐었어요. 바로 그때 벼랑간 낚싯지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사나이는 번개처럼 빠르게 낚싯대를 잡아 채웠어요. 옳거니, 큰 놈이 잡힌 게로구나. 사나이는 낚싯대에 매달린 커다란 잉어를 보고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호수 맞은편 숲에서 아까부터 사나이가 낚시하는 광경을 노려보고 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깨비였어요. 그래, 실컷 잡아라. 바구니가 터지도록. 도깨비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도깨비 덕인지 사나이는 잉어를 많이 잡았어요. 커다란 바구니에는 잉어가 가득하였지요. 사나이는 바구니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잉어를 아주 많이 잡았소. 사나이의 말을 듣고 부엌에서 아내가 뛰어나왔어요. 어머, 그래요? 어디 좀 봐요. 사나이는 자랑스럽게 바구니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아내가 코를 쥐고 물러섰어요. 바구니 속에는 잉어 대신 똥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도깨비 똥이었어요. 그 순간 사나이는 도깨비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하차, 내가 도깨비와의 약속을 잊었구나. 그러나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주인집 딸의 병을 고친 하인.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세요. 예? 연지아 씨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답니다. 하지만 황 부자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고는 돌아앉아 버렸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건 모두 덕배 덕입니다. 그러니 덕배와 혼인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듣기 싫다. 어찌 네가 하인과 혼인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절대 허락할 수가 없다. 연지아 씨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답니다. 작년 겨울이 시작될 무렵 연지아 씨는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황 부자는 연지아 씨가 감기에 걸린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 씨는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씨의 입에서 피가 나오자 온 집안은 발칵 뒤집혔지요. 황 부자는 이름난 의원을 불러 연지 아 씨를 보였어요. 황 부자 어른, 아 씨의 병은 아주 무서운 돌림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기 전에 어서 먼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 부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하였어요. 돌림병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아주 무서운 병이지요. 그래서 돌림병에 걸린 사람을 집에 두면 나라에서는 큰 벌을 내렸답니다. 할 수 없이 황 부자는 연지아 씨를 덕배 집으로 보내었어요. 덕배는 황 부자의 산을 돌보는 하인이었지요.
깊은 산속 덕배의 초가집에 온 연지 아씨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덕배는 방에 누운 아씨를 보며 생각하였어요. 저렇게 어여쁜 아씨가 돌아가신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든 살려내고 말 것이야. 그날부터 덕배는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약초를 구해 아씨에게 먹였어요.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지요. 인삼 한 뿌리만 있었으면 좋으련만. 인삼은 무슨 병이든 다 고친다던데. 그때 덕배의 눈에 도라지가 보였어요. 그래, 도라지는 인삼과 비슷하게 생겼으니 분명 몸에 좋을 것이야. 그날부터 덕배는 도라지 삶은 물을 아씨에게 먹였어요. 여러 달 동안 도라지 삶은 물을 마신 연지 아씨는 이제 기침도 하지 않고 피도 토하지 않게 되었지요. 병이 다 낫자 연지 아씨는 덕배와 혼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돌림병에 걸려 죽어가던 자기를 정성껏 돌봐준 덕배가 좋아졌던 것이지요. 하지만 연지 아씨의 아버지 황부자는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부디 허락해 주세요. 연지 아씨는 다시 아버지에게 간절히 부탁했지만 황부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마당에 서 있던 덕배는 조심스럽게 황부자를 불렀답니다. 네 이놈, 네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온 것이야. 썩 없어지지 못할까. 황부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하인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황부자는 덕배를 잡으려는 욕심에 마루에서 마당으로 뛰어내렸지요. 그런데 그만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쿵 하고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이 쫓아와 황부자를 일으키려고 하였지만 황부자는 꿈쩍도 하지 못하였어요. 아이고 허리야, 내 허리가 부러진 것 같구나. 사람들은 겨우겨우 황부자를 들어 방으로 옮겼지요. 의원을 부르러 갔던 하인은 나쁜 소식만 가져왔답니다. 주인어른, 의원님은 약초를 캐러 산에 가셔서 며칠 뒤에나 오신다는데요. 뭐라고? 아이고, 나는 이대로 죽게 생겼구나. 그때 덕배가 방문을 살짝 열고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어르신, 저한테 허리 다친 데 잘 듣는 약이 있는데 좀 드릴까요? 정말 너한테 그런 약이 있단 말이냐? 어서 좀 다오. 저 그럼 연지 아씨와 제가 혼인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하거라. 황부자는 허리만 낫게 해준다면 무엇이든 할 것 같았어요. 조금 뒤 덕배는 누르스름한 덩어리를 하나 들고 왔지요. 아니, 그게 무엇이냐? 예, 이것은 세상 제일의 명약입니다. 덕배는 황부자의 허리에 그 약을 척 붙여주었어요. 덕배가 가지고 온 약을 허리에 붙이고 하룻밤을 자고 난 황부자는 거짓말처럼 아픔이 가셨답니다. 연지 아씨는 덕배에게 아버지의 허리를 낫게 한 약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아, 그거요. 개똥입니다, 개똥. 뼈 다친 데는 불에 구운 개똥이 최고지요. 그 뒤 황부자의 허리를 고친 덕배는 연지 아씨와 혼인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옥돌 거울로 얼굴을 본 자매. 백운봉에는 옥장천이라는 샘물이 있었답니다. 이 샘물은 거울보다 맑고 얼음보다 차가웠지요.
이곳에 사는 옥황상제에게 딸이 둘 있었답니다. 두 딸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아가씨로 자란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거울이 없어 볼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 거울을 갖고 싶어요. 인간 세상에는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이 있대요. 딸들은 어머니한테 칭얼거리며 조르곤 하였어요. 너희들은 거울을 안 봐도 내가 보기에 다 예뻐 보인단다. 어머니는 두 딸을 달래었지요. 어머니, 그래도 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요. 딸들은 어머니에게 떼를 썼지만 거울을 구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두산에 사는 백운신령이 찾아왔어요. 백운신령님, 저희 딸들이 거울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에는 있다고 들었는데 아시는지요? 어머니는 간절한 눈빛으로 백운신령을 바라보았어요. 있고 말고요. 그렇게 원하는 거라면 하나 만들어 드리지요. 백운신령은 환하게 웃었답니다. 정말이십니까? 고맙습니다. 백운봉으로 돌아온 백운신령은 옥도를 하나 뽑았답니다. 그날부터 백운신령은 두꺼운 옥도를 갈기 시작하였어요. 두꺼운 옥돌은 백운신령의 손에서 손바닥 두께만큼 얇은 옥거울이 되었답니다. 아주 잘 보이는걸. 백운신령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날 백운신령이 옥장천을 찾아왔지요. 옥거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딸들은 어머니에게로 달려왔답니다. 어머니, 거울 주세요. 두 딸은 동시에 손을 내밀었어요. 자, 이게 바로 인간 세상에 있다는 거울이란다. 어머니는 거울을 보여주었어요. 거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둘이 보겠어요? 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지요. 그럼 언니부터 보여주세요. 어머니는 거울을 맏딸에게 주었답니다. 동그란 거울의 앞면은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었고 뒷면은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어요. 세상에, 깜찍하기도 해라. 언니는 거울을 받으며 좋아하였지요. 언니, 빨리 비춰봐요. 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았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언니는 눈을 크게 떴답니다. 동생보다 더 예쁠 거라고 믿어왔던 언니는 자기 얼굴이 동생보다 훨씬 못생겼다는 것을 알았지요. 이럴 리가 없는데. 언니, 왜 그래요? 동생은 언니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답니다. 너나 실컷 보렴. 난 치장을 안 해서 그런지 가서 치장을 하고 다시 보아야겠다. 언니가 화를 내며 일어났답니다. 그 바람에 동생은 차마 거울을 들여다보지 못하였어요. 이 거울 속에 내 모습은 어떨까? 언니만큼 예쁠까? 아마 언니를 닮았을 거야. 동생은 거울을 들고 머뭇거리고 있었답니다. 얘야, 넌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느라 아직까지 거울을 보지 않고 있니? 어머니가 의아한 듯이 바라보았어요. 동생은 용기를 내어 자기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옷같이 깨끗한 얼굴, 웃음을 띤 눈매, 촉촉하고 아담한 입술,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 동생은 방긋방긋 웃으며 거울을 가슴으로 안았답니다. 거울 이리 내놓으렴. 언니는 머리를 감아서 빗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왔답니다. 거울아, 거울아, 내 예쁜 모습을 보여다오. 언니는 거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없어.
거울을 본 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다시 보아도 자기의 얼굴은 동생보다 예쁘지 않았어요. 언니는 자기의 눈이 의심스러웠지요. 하루, 이틀, 사흘, 언니는 거울을 독차지하고 앉아서 보고 또 보았답니다. 아무리 보아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똑같았어요. 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이건 다 백운신령이 거울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언니의 얼굴이 몹시 일그러졌답니다. 그래, 이건 분명 잘못 만든 거울이야. 언니는 거울을 확 던져버렸어요. 이때 백운봉 벼랑 위에 앉아있던 백운신령의 머리 위로 옥거울이 떨어졌지요. 누구야? 어떤 놈이냐? 백운신령은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졌답니다. 잠시 후 백운신령의 머리에서 흰 피가 흘러나왔어요. 석 달 동안이나 흰 피가 옥등에 흘러내렸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백운신령은 돌부초로 변해버렸답니다. 다만 목에 걸려있던 염주만 바람에 흔들렸어요. 백운신령의 소식을 들은 동생은 백운봉으로 내려와 정성껏 제사를 지내었지요. 부처의 목에 걸려있던 염주가 또르르 굴러서 옥등으로 들어갔답니다. 이윽고 옥등에 고여있던 끈적끈적한 피는 샘물로 변하였어요. 동생은 목이 말라 옥등에 고인 샘물을 3모금 마셨답니다. 정말 시원하구나. 샘물이 시원하여 세수도 하였답니다. 그 후 옥황상제의 둘째 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 예뻐졌어요. 너는 갈수록 예뻐지는구나. 도대체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것이야? 언니는 동생의 얼굴을 보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매일매일 얼굴 치장을 했지만 동생을 시기하는 언니의 얼굴은 갈수록 더 미워졌답니다. 나중에는 얼굴이 흉하게 변하여 시녀들도 놀랄 정도였지요. 사람들은 옥등에서 흘러내리는 샘물이 백운신령의 피가 변한 것이라고 하여 옥장천이라고 불렀다고 한답니다. 왕자에서 스님이 된 의천. 문종 9년인 1055년 9월 28일 고려 제11대 문종과 인예 왕후 이씨와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답니다. 10남 2녀 가운데 넷째 아들이었지요. 인예 왕후는 황금색 용이 나타나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어요. 문종은 크게 기뻐하며 아들 이름을 후라 짓고 자를 의천이라고 했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밤낮 없이 울기만 하였어요. 안아주어도 울고 젖을 주어도 울었지요.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왕과 왕비는 아기가 어디 아픈가 싶어 의원들을 불렀답니다. 의원들은 아기를 진찰하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였어요. 왕자님은 건강합니다. 아픈 데는 없는데요. 하지만 어느 의원도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지 못했답니다. 아기의 팔뚝에는 불무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부처님의 영험이 없다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세상이 떠나가라 울던 아기가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오면 울음을 뚝 그치는 것이었어요. 희한하구나. 목탁 소리만 들으면 아기가 조용해지니 말이야. 아기의 팔뚝에 새겨진 불무령이라는 글자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문종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신하들을 불러 말했답니다. 왕자가 울음을 뚝 그친 까닭을 알아봐야겠소.
목탁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시오. 신하들은 목탁 소리가 나는 곳을 추적했답니다. 그 소리는 서쪽에서 들려왔는데 계속 따라가 보니 바다 건너 중국 땅에 이르렀어요. 신하들은 송나라 항주의 경호라는 호숫가로 갔답니다. 그 근처에 초제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곳에는 한 스님이 목탁을 치며 불경을 외고 있었어요. 드디어 찾았다. 신하들은 절 안으로 들어가 스님을 만나 자기들이 찾아온 까닭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스님은 깜짝 놀라서 물었지요. 하기의 팔뚝에 불무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단 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의심스러우면 함께 가서 보시지요. 스님은 신하들을 따라 고려 땅으로 왔답니다. 아기는 스님의 얼굴을 보자 울음을 뚝 그쳤어요. 스님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왕자님은 전생에 제 스승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시니 정말 놀랍군요. 스승님은 출가하기 전에 수레를 끄는 사람이었는데 돈을 버는 대로 꼬박꼬박 우물 속에 던져 넣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호숫가에 절을 짓고 스님이 되셨던 것이지요. 스승님은 덕행이 높은 스님이었습니다. 신도들이 모두 스님을 존경하였고 저도 스님을 우러러보아 제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스승님은 개인적으로 몹시 불행했습니다. 제가 스승님을 모신 지 1년 만에 갑자기 안진뱅이가 되시더니 그 이듬해에는 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는 벼락을 맞아 돌아가셨지요. 저는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부처님이 원망스럽더군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전에 스님의 팔뚝에 불무령이라는 새 글자를 새겨놓고 화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이렇게 고려 땅에 왕자님으로 다시 태어나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종은 감탄을 하였답니다. 부처님의 영험이 있군요. 불무령이 아니라 불유령이에요. 문종은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였어요. 왕자가 보통 아기가 아니야. 부처님의 뜻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나중에 큰 스님이 될 것이야. 의처는 왕과 왕비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의천이 11세가 되던 어느 날 문종은 왕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너희들 가운데 누가 스님이 되어 부처님을 모시고 공덕을 쌓겠느냐? 의천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답니다. 제가 스님이 되어 아바마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어린 네가 기특하구나. 내 뜻을 따르겠다니. 문종은 아주 흐뭇해하며 의천의 출가를 허락했답니다. 그리하여 의천은 영통사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지요. 의천의 스승은 화엄종의 승려인 왕사 난원이었어요. 의천은 영통사에서 불경과 학문을 배우고 익혔지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얼마 안 되어 화엄경을 통달할 정도였답니다. 의천은 불경뿐만 아니라 유교 경전도 두루 읽었으며 도교, 역사 등 정통하지 않은 학문이 없었지요. 의천은 출가한 지 2년 만에 우세 승통에 임명되었어요. 우세는 세상을 돕는다는 뜻의 법호이고 승통은 교종의 승려들을 총괄하는 높은 직함이었지요.
의처는 영통사에서 10여 년 동안 불법을 익히고 학문을 닦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답니다.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불법을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었어요. 나는 송나라로 유학을 떠나야 한다. 신라 때 원광법사와 의상조사가 당나라로 건너가 불법을 배운 것처럼. 의처는 아버지 문종과 맏형 순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둘째 형 선종에게 송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해달라고 청하였어요. 그러나 선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조정 대신들과 의논했지만 그들이 의천의 유학을 반대했기 때문이지요. 의처는 승려이기 이전에 존귀한 왕자의 신분입니다. 왕의 동생을 어떻게 외국에 보내어 온갖 고생을 겪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천의 어머니인 인예 왕후도 유학을 반대하였어요. 자식을 먼 나라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몰래 유학을 떠나는 수밖에. 선종 2년인 1085년 4월 초파일 의처는 개경을 빠져나와 제자 2사람을 데리고 예성 강가로 갔답니다. 그리고 송나라로 떠나는 장삿배에 몸을 실었어요. 선종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시켜 의천을 잡아오게 하였지요. 하지만 그들이 예성강 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천 일행은 장삿배를 타고 송나라로 떠난 뒤였답니다. 다음 달인 5월, 의천은 송나라 밀주항에 무사히 닿았어요. 송나라 황제 철종은 나중에 의천이 고려의 왕자임을 알고 그를 송나라 수도인 변경의 황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이리 가까이 오시오. 철종은 섬돌 아래에 꿇어앉은 의천을 높은 자리로 불러 올렸어요. 그리고는 통역을 시켜 의천이 무슨 일로 송나라에 왔는지 물었답니다. 의천이 불법을 공부하러 왔다고 대답하자 철종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어요. 고려의 왕자가 불법을 공부하러 왔다고 하오. 그가 아무 불편 없이 공부에 전념하도록 잘 보살펴 드리시오. 철종은 의천에게 유성법사, 정원법사, 자변대사 등 송나라의 유명한 스님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덕분에 의천은 당대 최고의 스님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의천은 1년 2개월 만에 고려로 돌아와야 했어요. 고려에서 의천을 빨리 돌려보내달라고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지요. 의천이 송나라로 떠나자 인예 왕후가 병이 나서 몸져 누워 있었던 것이랍니다. 의천은 1086년 중국에서 수집한 불경 3,000권을 가지고 고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고려에서 가장 큰 절인 흥왕사의 주지를 맡아 흥왕사의 교장 도감을 설치하였지요. 중국, 일본, 거란 등의 사람을 보내 불경을 더 구해오도록 해 불경을 정리하고 간행하는 사업을 벌였답니다. 그리하여 4,740부에 이르는 책을 펴냈는데 이를 고려 속장경이라고 한답니다. 고려 속장경은 고려 고종 때 8만 대장경을 만드는데 좋은 자료가 되었답니다. 의천은 숙종 2년인 1097년 국청사 주지가 되어 천태학을 강의하고 2년 뒤 천태종을 여는 등 불교의 중흥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어요. 하지만 의천은 숙종 6년인 1101년 10월 깊은 병이 들어 몸져 눕고 말았답니다. 숙종이 문병을 와서 위로했지만 의천은 이틀 만에 열반에 들었어요.
이때 그의 나이 47세였답니다. 달아난 주방장 개. 옛날에 사자 나라와 고릴라 나라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고릴라 나라 왕이 사자 나라를 찾아왔어요. 사자 나라 백성들은 한 길가에 늘어서서 고릴라 왕을 열렬히 환영하였지요. 사자 나라 왕도 직접 마중을 나가 고릴라 나라 왕을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자 왕과 고릴라 왕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부둥켜 안았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서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못난이 고릴라 왕아, 너는 볼수록 못생겼구나. 촌뚜기 사자 왕아, 너는 여전히 촌띠를 못 벗었구나. 사자 왕은 고릴라 왕을 궁전으로 안내하며 말했답니다. 피로하고 시장하시지요. 궁전에서 푹 쉬시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최고급 요리를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허허, 말씀만으로도 고맙군요. 하지만 사자 나라의 음식이 촌스러워 제 입에 맞을지. 고릴라 왕의 말에 사자 왕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나 언짢은 기색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말하였지요. 하하, 고릴라 왕께서는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저는 고릴라 왕께서 못생긴 돼지를 닮아 무슨 음식이든 잘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자왕이야말로 농담을 잘하시는군요. 제 식성이 어떻게 돼지와 같겠습니까? 고릴라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였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를 부드득 갈고 있었지요. 촌뜨기 주제에 나를 놀려? 어디 두고 보자. 벼르고 있는 것은 사자왕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나라 음식이 촌스럽다고? 어디 두고 보자.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 사자왕은 고릴라 왕을 궁전에 데려간 뒤 혼자 주방을 찾아갔어요. 임금님께서 주방까지 어인 행차이십니까? 주방장인 개가 놀란 얼굴로 사자왕을 맞이하였어요. 사자왕이 말하였지요. 고릴라 왕이 방금 궁전에 도착하였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평범한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 고릴라 왕이 우리나라 음식을 우습게 알고 있으니 그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예, 임금님.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고릴라 왕께서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주방장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였어요. 그러자 사자왕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장하다. 우리나라 최고의 주방장답게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그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양념을 잘 쓰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은 양념이 좌우하거든요. 너는 어떤 양념을 넣는다는 것이냐? 사자왕이 묻자 주방장은 찬장에서 자그마한 유리병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임금님, 바로 이것입니다. 후추나무의 열매를 갈아서 만든 후춧가루입니다. 후춧가루? 이것을 치면 음식 맛이 기막히게 좋아진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어디 보자. 사자왕은 후춧가루 병을 넘겨받아 뚜껑을 열었답니다.
그리고는 병째 입에 대고 후춧가루를 듬뿍 입안에 털어 넣었지요. 순간 사자왕은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사자왕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재채기를 하였지요. 어찌나 매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답니다. 물을 다오. 사자왕이 소리치자 주방장이 물 한 바가지를 떠왔어요. 또 물을 다오. 주방장은 다시 물 한 바가지를 떠왔답니다. 사자왕은 물을 5바가지나 마시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요. 아이고, 죽는 줄 알았다. 사자왕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주방장을 노려보았지요. 이렇게 매운 후추를 양념으로 쓰겠단 말이냐.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의 말만 믿고 후추를 넣은 음식을 고릴라 왕에게 대접했다가 크게 망신을 당할 뻔하였구나. 고얀 놈, 당장 후추를 갖다 버리거라. 예, 그건 안 됩니다. 후추를 넣지 않으면 음식을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듣기 싫다. 당장 갖다 버리라는데 웬 잔말이 많느냐. 사자왕은 주방장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주방장은 할 수 없이 후춧가루 병을 가지고 강가로 가서 강물에 쏟아버렸어요. 주방으로 돌아온 주방장은 오리요리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궁전에서 일하는 시녀들을 시켜 음식을 나르게 하였답니다. 사자왕과 고릴라 왕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하였어요. 고릴라 왕은 고기를 한 입 베어 먹고는 얼굴을 찌푸렸지요. 고기 맛이 왜 이래? 맛이 없잖아. 맛이 없다고요? 사자왕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 나라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후춧가루를 쓰지 않나 보군요. 예? 후춧가루요? 사자왕은 화들짝 놀라며 고릴라 왕을 쳐다보았어요. 고릴라 왕이 말을 이었지요. 후춧가루를 쳐야 음식이 제맛이 나지요. 왜 음식이 맛없나 했더니 후춧가루가 쏙 빠졌군요. 이래서 제가 사자나라 음식이 촌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릴라 왕의 말에 사자왕은 모욕감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지요. 하하, 모르시는 말씀. 우리라고 후춧가루를 양념으로 쓰지 않는 줄 아십니까? 후춧가루는 수백 년째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미료입니다. 저희 주방장이 멍청해서 후춧가루 넣는 것을 깜빡 잊었을 뿐입니다. 사자왕은 곁에서 시중을 드는 시녀에게 명령하였어요. 너는 주방에 가서 주방장을 불러오너라. 잠시 뒤 주방장이 불려왔지요. 사자왕은 주방장을 보자마자 버럭 고함을 질렀답니다. 네 이놈, 왜 음식에 후춧가루를 넣지 않았느냐? 예, 그건 임금님이 음식에 후춧가루를 넣지 말라고 하셔서. 거짓말하지 말거라. 네 놈이 빠뜨렸지 않느냐? 너는 당장 후춧가루를 가져오너라. 예? 후춧가루는 갖다 버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닥치거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빨리 가서 후춧가루나 가져오지 웬 잔말이 많느냐. 주방장인 개는 궁전에서 나왔답니다. 강가를 찾아갔지만 후춧가루는 이미 강물과 함께 흘러가고 없었어요. 개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지요. 사자왕은 거짓말쟁이야. 내가 빈손으로 가면 나를 혼내겠지. 이런 왕 밑에서 사느니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살자. 개는 이렇게 결심하고 길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궁전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편 사자왕은 신하들을 불러 큰 소리로 꾸짖고 있었어요. 아직도 주방장을 못 찾았느냐? 후춧가루는 구해왔느냐? 그러나 신하들은 사자왕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했답니다. 주방장도 못 찾고 후춧가루도 못 구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고릴라 왕이 일어서며 사자왕에게 말하였지요. 나는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겠소이다. 아니,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후춧가루는 틀림없이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나 고릴라 왕은 사자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지요. 사자왕은 고릴라 왕에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였어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망신을 당한 것은 주방장 때문이야. 이 녀석을 잡아들여 혼쭐을 내줘야지. 사자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개들을 전부 불러들여라. 사자왕의 명령에 따라 나라 안에 있는 개들이 전부 궁전 마당에 모였답니다. 사자왕은 개들에게 소리쳤어요. 주방장 개를 잡아오너라. 너희들은 냄새를 잘 맡고 주방장 개의 몸에서는 음식 냄새가 진동할 테니 찾기 쉬울 것이다. 사자왕의 명령을 받고 개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개들은 냄새를 맡으며 세상 곳곳을 헤매 다녔지요. 요즘도 개들은 서로 만나면 코를 대고 냄새를 맡지요. 그것은 달아난 주방장 개를 찾기 위해서랍니다.